그러면 지금부터는 네 분을 모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 올 한 해 정치권을 정리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 가뜩이나 역대 최악의 국회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는 특히 더더욱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빠루 기억나시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이때 빠루가 등장을 해서 2019년 국회는 빠루로 상징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They say, oh my God, I see the way you shine. Take your hand, my dear, and place them both 소해 in 맹산의 mine. 정신으로 You know 공정한 who 법질서 stopped me 확립. that while I was passing 구속될 거라고 by. 생각하십니까? And now I beg to see you dance just one more 조국 전 time.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 서초동과 광화문, 달라진 광장이란 지적까지 나왔던 최근 대규모 집회에 대해 대검 찰청은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고발된 사건 14건 모두를 문재인 대통령을 경고합니다.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부의장은 로텐도울에서 무기한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좌파 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자유한국당의 근본도 없는 정치한테는 스스로가 근본 없는 정당임을 과연 대한민국 국회에서 생각이 다른 정파들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은 정녕 볼 수 없는 것인지 영상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저 1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노무현 정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가장 좋은 건 원칙 있는 승리가 제일 좋고 두 번째가 원칙 있는 패배, 가장 나쁜 게 원칙 없는 승리다. 저는 오늘 한 해 동안 여당은 원칙 없는 승리를 했다. 그 다시 얘기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권력을 절대로 자제하지 않고 그대로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수의 폭정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정치를 했다. 물론 이것을 저는 야당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야당도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여야가 다 잘못한 거예요. 정치 실종입니다. 정치 몰락입니다. 그래도 책임을 하나 더 준다고 하면 저는 집권당이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을 운영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포영의 리더십이 너무 아쉬웠었던, 특히 대통령이 정치 실정과 관련돼서 더욱더 통치 협치, 포영의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좋았던 한 해가 아니었었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또 생각이 다르실 것도 같네요. 네, 예.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물론 이제 전반적인 의미에서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 국회가 뭐 식물국회를 넘어서 동물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당연히 국민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그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 여당이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 좀 견해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 당시에는 과반을 가진 여당이 그냥 밀어붙이고 직권상정해가지고 법안 통과시켰어요. 박기택, 김영호 국회의장,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 전신이에요. 그 18대 때 무려 99건이나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자고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에 주어진 게 신속 안건 지정하고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규정을 만든 거예요. 5분의 3 정도의 동의를 받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분의 3이라고 하는 조항을 넣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사실 탄핵 국면을 지나고 난 다음부터 끊임없이 정부 여당의 문제에 있어서 반대의 어떤 진영에만 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이 5분의 3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게 앞으로 국회가 움직여갈 모습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민주당은 과반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소수 야당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의견을 계속 조정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비슷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국당도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정치력 발휘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국회가 이른바 동물국회의 모습을 보였던 그 책임,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안을 일단 자유한국당이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과연 제1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오히려 수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 비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두 분도 짧게 저 영상과 관련해 본인의 소회, 평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올해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박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표창원 의원하고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을 때입니다. 이철희 의원도 그렇고요. 참 예. 이게 국회의원들이 뭔가를 해서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국회의원 때려치겠다 그러니까 박수를 받아요. 이게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직무유기죠. 여당은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책임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잘했다고 봐요. 다만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도 여당입니다.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소득주도 못했습니다. 시간당 10,000원도 못 주고 있어요. 예. 성장은 더더욱 못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야당은 나가서 국회 바깥에 나가서 싸워서 정권 퇴진하라고 하는 선동은 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내에서 비판, 견제, 대안 제시를 과연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과연 일 똑바로 한 사람이 있냐. 직무유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직무유기로 올 한해 국회를 요약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김병민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는 인정에 대한 실종이 이번 국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 실종? 예, 인정은 첫 번째 상대에 대한 인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기조가 굉장히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상대 정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우리가 적폐의 대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대화와 협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반감이 굉장히 커지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여기 그 자유한국당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자신에 대한 잘못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국 전 장관 사태 등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벌어지는 많은 상황들을 국민들이 목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적폐에 준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지만 우리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은 평행선을 달리는 국회 모습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새해 드는 국회 모습에서는 내 잘못도 좀 솔직하게 고백하고 상대 정당에 대해서도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의 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적어도 올해 최악의 국회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네 분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을 한다면 그렇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다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2019년 전국 정치권을 이야기하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빼놓을 수 없겠지요. 법무부 장관의 조국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용되어 토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장관과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과 논란이
매일매일 저의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검찰이 오늘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어제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오늘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나서 법무부에 보고할 정도로 시작 전 장례 정리를 할 때부터 조 후보자는 오늘 자리를 주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힘이 붙이면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윤명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고아 2019년 9월 9일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첫 관계 수사 후에 120일째입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구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부 청탁 받으신 거 없습니까? 조국 전 장관 오늘 검찰이 11개 혐의로 기소를 했지요. 뇌물 혐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지명 이후에 국론이 분열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었죠.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뉜 국론. 그것 때문에 올 한 해 대한민국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인물은 뭐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났다. 아직까지 뭐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뭐 다 안 끝났습니다.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면에서는 좀 나름대로 지금까지 진보의 아이콘이라고 많이 그 진보의 상징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근데 그 조국 장관의 민낯을 봤다라는 거죠. 공정과 더 나아가서 정의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자신의 한 말과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너무나 위선적 삶을 살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가장 부족한 부분은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도 저는 조국 장관이 자기가 쓴 책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조국 왜 나 법을 공부했는가? 성찰하는 진보.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과 본인의 지금까지 나온 거는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이중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조국이 조국을 살렸다. 다시 얘기해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었던 여러 부분들, 진보하면 항상 개혁이고 발전이고 이런 좋은 의미에서 썼는데 그렇지도 않구나. 보수하면 항상 수구, 꼴통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표현하는 극우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진보의 보수 문제. 단언컨대 조국 전 장관의 얘기는 진보와 보수의 논리가 아닙니다. 정의, 윤리, 그리고 더 나아가 원칙, 이러한 도덕의 문제인 것이들 자꾸만 이것을 진보와 보수의 진영의 논리로 가져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도 무너져가건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촛불 정체성에 큰 훼손을 줬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준 교수님은 조국 전 장관 본인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것 때문에 대학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공명지죠. 머리가 두 개인 새. 서로가 함께 서로를 인정해야 사는 건데 상대방이
없으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고 독이 든 과일을 먹었다가 두 마리 다 죽었다라고 하는 공명지조가 선택이 됐었어요. 인간적인 면모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누구 못지않게 상실감을 많이 느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조국 장관이 SNS에 과거에 올렸던 글이 또 생각나는데 개천에서 용을 만드는 세상을 만들기보다는 개천이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억납니다? 이번에 이제 가족들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미 용이 돼서 개천에 있을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공정이라는 화두에 대한 조국 비판은 충분히 타당하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조국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잣대는 공정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잘 동의가 안 됩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임명하고 그리고 인사검증 국면에 있을 때 검찰이 갑자기 느닷없이 수사가 들어오고요. 조국 장관을 검증하는 국회의 모습들도 이전에 그 어떤 인사청문 대상자보다 가혹하게 검증했습니다. 온 가족 문제까지 다 털털 털었거든요. 그리고 검찰 수사 지금 넉 달이 되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1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어요, 오늘. 그럼 그냥 그 전에 기소했어도 될 걸 왜 지금까지 기소 안 하고 있다가 구속되는 거 생각하고 기소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는 도대체 무슨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가? 검찰은 왜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언론은 정말 다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를 썼는가? 우리가 한때 흥분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의혹 제기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좀 스스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병민 교수님 어떠세요? 네, 제기됐던 의혹들의 상당 부분들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서 진실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던 부분은 단 한 가지였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촛불을 들었던 촛불 민심에 부응했던 게 문재인 정부 아니었을까? 그 문재인 정부에서 누구보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드높게 설파했던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어떤 역대 정부보다 촛불로 탄생한 탄핵 이후에 헌정사상 최초로 세워진 정부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심지어 이런 질문은 보수 진영에서 던진 것이 아니라 촛불을 든 대학의 청년들이 던졌고요. 진보 진영 내에서도 진중권 교수, 김경률, 참여연대에 있었던 회계사, 이러한 여러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는 인사들이 이야기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인정이라는 얘기를 꺼냈던 것처럼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에서 이런 인사들 중심으로는 오히려 조국을 더 감싸면서 여기에 대한 공세의 화살을 검찰로 돌리게 바빴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형평성의 차원 여러 가지 얘기하면 끝도 없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과거 정부와 전혀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이니만큼 거기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훨씬 더 높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조국 전 장관은 그 국민적 눈높이를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민주당과 남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충분히 돌아보게 되는 그런 2019년 한 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박창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국 장관 얘기는 앞에 세 분 하셨으니까 국민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결국 국민은 승리했다. 광화문에서 외친 사람들의 조국 사퇴 했습니다. 서초동에서 외친 검찰개혁 됐습니다. 공수처법 통과됐습니다. 결국 국민은 승리했는데 그럼 정치권은 어디서 뭐 했습니까? 국민들 뒤에 숨어만 있었지 정작 자신들이 욕을 먹어가면서 지지층의 욕을 먹더라도 대화 타협을 통해서 국론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단 하나라도 한 게 있는가? 좀 그런 점에서 결국은 국민은 성공했는데 정치권은 오간데 없고 결국 정치권만 실패한 지난 조국 사태 아니었냐. 좀 그런 점에서 조국 사태가 마치 뭐 여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거리에 나왔고 결국 국민들이 요구한 건 다 들어졌지만 결국은 정치권이 해결한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치권의 무능만 또 한 번 확인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영상을 보고 네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켜봐야 했는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종의 재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하나의 중요한 계기 때마다 국민들 앞에서 또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대화를 하는 시간이 세 차례 있었죠. 신년 기자회견, 취임 2주년, 그리고 취임 2년 반, 임기 꼭 절반이 지났을 때 세 차례 있었습니다.
언론은 뭐 현직 언론인 이렇게 청와대 바로 오는 거 괜찮냐라고 이제 비판한다면 뭐 그 비판을 뭐 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로서도 청와대 내부에 서로 길들여진 사람들 간의 한 목소리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점, 시민적인 관점, 비판 언론의 관점 이런 것을 끊임없이 제공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모든 인사에서 흠결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욕심은 청와대에 정말 가장 유능한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싶고 또 청와대의 정신이 늘 이렇게 긴장하면서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임기가 절반 지났습니다. 잘했다, 열심히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일자리, 경제 또는 뭐 인사 문제 또는 뭐 국민 통합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쉬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 촛불 민심이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향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나아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임기 절반이 지났을 수도 있고 임기 절반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임기 절반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네, 임기 절반이 아직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김영규 교수님도 아마 이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전국 현안마다 일일이 매일매일 나와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을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국민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예.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평균 한 달에 1.7회씩 기자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아닌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국민들과 우리 주영진의 여기 앵커분과 같이도 와서 얘기도 하시고 네. KBS까지도 하고 MBC까지도 하시고 국내 언론과의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대통령을 프레지던트라고 하는데요. 어원이 뭐냐면 프리자이드. 회의를 주재하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회의도 주재하고 대화도 하고 정책을 토론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몰랐던 부분도 알 수도 있고 서로 또 설득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많이 만나고 소통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 지지층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통합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기자들 만나는 것 역대 대통령들 또 참모들이 늘 그랬던 게 사실 기자들이 정부가 잘하는 거를 기사를 잘 안 쓰죠. 잘 못하는 걸 기사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언론의 속성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걸 비판하는 것.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거를 많이 제어했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은 무거워야 한다. 이런 논리를 막았는데 세상이 바뀌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소통을 많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대는 컸는데 의외로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직접 접촉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맨 처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었고 그때 처음에는 뭐 남대문이나 이런 데 가서 맥주 한 잔 직장인들 퇴근하고 온 직장인들하고 맥주 한 잔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었는데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그냥 가서 말이죠. 네. 우리한테는 그런 약간 로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는. 그런 대통령, 소탈한 모습들을 계속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그런 자질이 있고 그런 준비가 돼 있고 자세가 돼 있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아쉽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한 10%는 문재인 대통령 태도를 보고 찍은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여전히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독도 추락 헬기에서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연결식에 가서 그 어린 유족한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게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대통령이 하나하나 뭐 단어,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소통의 모습들, 직접적인 소통의 모습들이 잘 안 보였다.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의 태도를 국민들은 오히려 더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걸 좀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국민들의 정치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내가 생각하는 정책 의식이 정책에 반영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 어떤 때보다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정치적 의사 표출로 지금 곧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으로 만들었을 때 그 정책이 실패할 때 돌아오는 역풍이나 후폭풍도 정부가 꼭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면까지 정책을 구상할 때 다 좀 고려를 해서 정책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많이 국민과 소통하고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과 만나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모습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두 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저는 각본 없는 기자회견.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뭐 각본 써놓고 기자회견 하는 거 많이 하는 것보다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그런 대화 토론하는 게 좋다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좀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좀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하면은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게 소위 낮은 눈높이와 공감 능력이었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에서 뭐 국민청원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접하는 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봐요. 다만 온라인에서만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예를 들어 그 뭐랄까요? 국민들에게 접하는 게 꼭 온라인에서만 접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봤던 그런 공감 능력을 국민들이 자주 보는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 좀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좀 뭐라 그럴까요? 진정한 토론 이런 모습을 임기 마치기 전에 좀 1년에 한 번씩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자들을 통해서 뭐 진짜 격이 없는 질의응답, 날카로운 비판 뭐 그러다 보면 욕먹는 기자도 생길 거고 욕먹는 언론도 생기겠지만 또 청와대가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리얼하게 대통령이 오프라인에서 보여주는 것도 좀 좋다고 봅니다. 기자회견 하면은 시간에 제한 받지 말고 좀 길게 뭐 이런 이야기도 되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소통의 형식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내용에 관한 측면에서 대통령이 조금 결론을 열어두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MBC 기자간담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내용들을 물어봅니다만은 얼마나 달변으로 이야기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MBC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였죠. 국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조차도 여전히 대통령이 걸어왔던 길 속에서 그 결과의 끝을 바꾸지 않은 현재까지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봤는데요. 여전히 집권 절반이 넘어서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이런 반대되는 얘기들을 충분히 듣고 나서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잘못될 수 있으면 이걸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가 있을 때만이 대통령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포용성을 바탕으로 조금 더 진전된 소통이 2020년에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또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과 보다 더 많이 소통하는 모습 내년에는 봤으면 좋겠고요. 또 내부 말씀 듣다 보니까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데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되겠죠, 정치인들이. 이제 국민들이 정말 무서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국민 무서운 줄 알겠죠. 네, 네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